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IoT 기술들 그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제공하는 기술이죠. 참고로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 바로 IoT 기술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눈과 기계의 눈은 아직까지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눈이 훨씬 더 정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난번에 BMW 사고 난 것도 그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자동차인데 가다가 공사 중이라서 중앙선이 지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정면 충돌해가지고 거의 차가 반파가 된 그런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거 역시 IoT 기술이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하다. 나머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쪽은 오히려 발전이 더 많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IoT는 어느 산업 분야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냐? 바로 공장 자동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모든 공장을 자동화시키는 과정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IoT 기술들은 상당히 또 많이 활용될 그런 어떤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IoT 기술들을 스마트 팩토리화 시켜서 모든 공정의 데이터들을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인공지능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공장에 10사람이 있다면 7명은 없어도 된다. 혹하죠, 그죠? 모든 사용자들이 상당히 그 메리트를 느낄 만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그래서 지금 몇 군데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했는데 제가 아시는 그 분 회사도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해서 제가 한번 구경을 하러 갔는데 보니까 그 말은 스마트 팩토리인데 90%는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10% 사람이 직접 하는 수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직까지 자동화가 잘 안 됐다. 그래서 완전히 100%까지 되려면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조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로봇 기술들이나 이런 자동화 기술들이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작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급격하게 일자리를 공장 안에서는 줄이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공장 근로자들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실제 제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은 상당히 올라가 있죠. 기업들이. 하지만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분야가 제조업 쪽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또 다가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사업들 이런 사업들도 지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헬스케어 사업 쪽은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 이 헬스케어가 우리 한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하는데 좀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 개인정보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 이게 중간에 해킹이 되거나 누출이 되면은 이게 만약에 그 대량의 데이터들이 보험회사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돼서 보험회사에서 언더라이팅 심사할 때 뭐 악용하거나 이런 문제들, 어떤 보안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기술들이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규제가 너무 심해서 상당히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규제를 어떻게 없애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있죠. 근데 규제를 없애려면 결국은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규제를 줄인다는 것이. 왜냐하면 규제를 강화시켜야 공무원들의 파워가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조금 공무원이 좀 많지 않냐, 좀 이런 측면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조금 뭐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들. 그래서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도로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 나면 어떡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여기 보시면 실시간 얘네들 차량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서로 정보를 다 주고받습니다. 실시간 자동화로. 그래서 상대방 차가
어떤 이상 행동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차들이 전부 다 그 신호를 받아서 자동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게 된다거나 자동으로 이게 사고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모든 자동차들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저런 자율주행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는 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요 정보를 인식하는, 요 수집하는 요 도구들이 사물인터넷 쪽이 기술들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상당한 그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술들이 보면 우리 편리성의 입장에서는 발전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지만 보안성, 해킹에 관련돼서 상당히 취약한 측면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자율주행 자동차를 접속을 해서 만약에 사고를 유발시킨다면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죽일 때 이걸 악용할 수 있는 기술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기술의 진보는 역시 범죄의 진보와도 연결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조금 요런 스마트팜도 요즘에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시골에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친구들 역시 스마트팜을 통제를 해서 휴대폰으로 자기의 비닐하우스 문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작동들은 다 현실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구현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그래서 시골에 가더라도 요즘에는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잘 돼 있죠. 자동화돼 있고. 스마트 홈 서비스도 뭐 앞으로 지금 요즘에는 스마트 홈은 주로 개인 기업이 일개 기업이 주도하기보다는 건설사들이 애초에 건설을 할 때 이 스마트 홈의 개념을 반영을 해서 스마트 건설이라는 개념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스마트 홈을 만들지는 않고요. 애초에 구현 자체가 스마트 건축을 애초에 하는 개념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특히 빅데이터는 여러분들하고도 관련도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가 한 방에 잠식시킨 시장. 그게 어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우리가 여러분들 주로 창업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점포 창업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권 분석이 있습니다. 상권 분석. 이 상권 분석을 할 때 지금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상권 분석을 하는데 저 상권 분석이라는 단어에 빅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그 강좌를 듣지 않습니다. 전부 다 상권 분석이 뒤에 빅데이터가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분석해가지고 결과들을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애초에 사람들이 참여조차도 안 한다는 거죠. 가장 급변하는 어떤 강좌 중에서 점포 창업에서 상권 분석의 빅데이터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 특히 지금 대다수 카드사들이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저도 그래서 몇 가지 비자 카드 쪽에서 BC 카드 쪽, 뭐 이런 쪽의 카드사들 데이터들을 받아서 하는데, 여러분들 그 데이터들을 구매하는데도 보통 한 3, 40만 원 정도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얻는 데만 해도 그 정도의 어떤 비용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 그래서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패턴이나 니즈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최근에 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현대해상육이 보험회사들은 이제 사고나 이런 것들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데 특정한 패턴을 이제 분석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파트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 가장 핵심되는 기술,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한 내용이죠. 요 부분 여러분들 여기 핵심 기술 요 5가지, 여기에서 이제 모바일을 하나 더 집어넣었는데 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확장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융복합이 일어나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새로운 어떤 시장성을 만드는 거죠. 제 동생이 해양경찰 공무원인데요. 항공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드론,
드론을 이용해서 해상에서 구조를 하는 그 드론을 연구를 하거나 이런 쪽에 도입을 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해양경찰청에서도 그런 쪽에 투자를 지금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기본 이 5가지 기술들과 관련해서 주변에 파생되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무조건 이게 장밋빛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 밑에 이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규제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리고 융복합의 상회에서는 창의와 융합의 인재가 중요하다. 요거는 이미 방점을 찍어서 또 얘기를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여기 기술 창업, 창업 융재, 창업 융합 인재들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실제로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술 창업이 실제 성공 가능성이 일반 창업보다 상당히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형 창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뭐 제조업 쪽은 이미 그 새로운 어떤 혁신 스마트 팩토리부터 해서 제조업 쪽이 먼저 제일 빠르게 지금 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뭐 다른 기술들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그 토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금융과 관련돼서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카카오뱅크가 그 인터넷 은행으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참고로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잠시 보니까요.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재계 20위로 등극을 했고요. 네이버가 지금 재계 한 36위, 24위 그 정도 되고요. 오늘 셀트리온도 상당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재계 20 레디인 걸로 알고 있고 어쨌거나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쪽에 있는 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입니다. 모든 특징이 IT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재계 40위권 안에 지금 벌써 진입을 했다. 너무 단기간에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엄청난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또 그만큼 어려움도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최근의 기업의 특징들은 단기간에 급속하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야놀자 이런 기업들 역시 한순간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또 받고 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 정도만 좀 보시고 오토와 관련돼서는 뭐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뭐 많이 알고 계시는 어떤 개념들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기술들은 좀 전체적으로 다 봤으니까 뭐 이렇게 좀 생략을 해서 좀 여러분들 참고로 나중에 이거는 교환은 우리 부회장님한테 또 드려서 또 좀 그렇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바이오 산업과 관련돼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있죠. 특히 앞으로는 이렇게 사람의 어떤 심장이나 이런 것들도 키울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이런 어떤 기술들까지도 지금 계속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면 2045년 정도를 예측하고 있을 때 2045년 한 2045년 2045년을 우리가 뭘로 보고 있냐 과학적 분기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거든요. 여러분들 어쨌든지 2045년까지는 무탈하게 생존을 하셔야 됩니다. 2045년이 되면 과학적 분기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은 거의 다 최극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 과학적 분기점에 도달하게 되면 융복합이 급속하게 일어나면서 우리 인간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인류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암 정복이 될 걸로 봅니다. 2045년 정도에. 그때 되면 과학적 분기점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는 분야는 보험회사, 기존의 공영기업들, 보험회사들은 상당히 또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어려움을 또 겪게 되겠죠. 새로운 어떤 보험이 또 등장을 하겠죠. 또 그만큼. 하여튼 저 과학적 분기점이 되면은 모든 기술이 융복합이 되고 전혀 새로운
우리 시장에 기술들이 등장을 한다. 그런 내용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냐. 이 두 가지. 소득 격차, 소득 불균형. 자, 우리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 여러분들에게 편리함과 생명 연장의 어떤 기쁨을 주겠죠. 하지만 양극화, 심각한 양극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왜 심각한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득 불균형, 그러면 이 소득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가 관여를 해야 되겠죠. 국가가 복지정책이나 실업정책에 있어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쉬운 예로, 여러분들 저는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최근에 그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기본소득 있잖아요. 그죠? 그 기본소득은 원래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면 3명 중에 2명이 실업자예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0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도 3명 중에 2명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1명만 일을 해요. 또는 3명 중에 1명은 어떻게 일을 한다? 파트타임 형태로. 이번 주에는 한 3일 일하고 다음 주에는 한 4일 일하고 프리랜서 형태로 이렇게 일하는 방식. 그것도 일한다는 걸 가정으로 해서 앞으로에는 이런 소득 불균형이 급속하게 생기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국가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향후 이제 추진될 그런 어떤 내용이고, 그거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결과 때문에 그렇다. 이건 양극화는 왜 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플랫폼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강력한 소수의 플랫폼. 여기에서 말하는 플랫폼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제 성당장이잖아요. 그죠? 성당장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 있으면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킹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연결되어 있고. 그럼 얘만 1등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1등과 2등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갭 차이는 양극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배달 앱을 쓰시죠? 원래 배달 앱은 요기요도 있고 배달의 민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어떤 배달 어플들 뭐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배달의 민족이 시장을 다 잠식했죠. 배달의 민족은 플랫폼 기업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네트워크를 다 어플로 연결한 다음에 주문하면 자동으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연결을 시켜줘서 중간에 아주 작은 1%만 떼더라도 그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소수의 플랫폼 기업만이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과점은 앞으로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소비자에게 높은 가치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뭐 이런 어떤 플랫폼 기업들, 저가, 쉽게 얘기하면 아마존은 모든 물건들을 쇼핑을 아마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대신에 가격은 가장 싸게. 전 세계에서 아마존은요, 애초부터 창업 정신 자체가, 기업가 정신 자체가 저가격, 대량 판매, 고객 가치 정대, 이걸로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아마존은 플랫폼으로서 계속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평등, 불균형, 사회 갈등, 금방 얘기했듯이 소득 불균형, 3명 중에 2명은 실업이고 1명만 일을 하는 사회가 된다. 지금은 현재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1, 2년 사이에 변화된 것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지는 못하겠지만 고용보험 혜택이 금액이 훨씬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기간이 과거에는 뭐 3개월, 5개월이었는데 지금은 8개월, 10개월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간은, 혜택 기간은. 그거는 그만큼 장기간 재취업을 준비를 해야만이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훈련을 다시 받아야 되고 평생교육의 어떤 시대가 또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가치와 힘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개방성 뭐 이런 것들도 기회도 더 제공돼야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이게 이제 정부의 역할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부자들은 규제를 풀어줘야 되고요. 규제를 풀어준다 그러면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근데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거죠, 대신에. 그 다음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의 형태는 독과점의 형태. 참고로 네이버는 이미 독과점 감시 대상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이버는 포털 사이트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네이버가. 다음이 원래는 네이버보다는 조금 밀리는 상황인데 조금 인터넷은행, 카카오은행을 유치를 하면서 다음이 다시 제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노동의 위기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또 얘기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 요거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결국은 우리는 골든 크로스 결국은 이 시점에서 인간과 기계는 결국은 교차를 하게 된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컴퓨터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인공지능화, 자동화가 된다면 컴퓨터가 더 많은 일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보낼 겁니다. 생각하는 시간. 어떻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이런 어떤 관점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융복합 기술들이 뭐 등장을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조금 내려와서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들, 현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최근에 좀 바뀐 것들이 여기 비판적 사고가 기준에 4등에서 여기 지금 2등으로 지금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여기 창의성 쪽이 지금 3등으로 급격하게 올라왔죠.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 왜냐하면 컴퓨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지만 기존에 있는 방식을 답습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공지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는 결국 인간의 창의성에서 비롯이 되겠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요거는 뭐 시대와 상관없이 지금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문제 해결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 해결을 그냥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새롭게만 바꾸면 되지만 이제는 전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어떤 지금의 문제 해결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요 2번과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들,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창의적인 인재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공단뿐만 아니고 기업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최근의 기업들의 모습이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뭐 구글하고 뭐 이베이, 야후,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를 얘기하라 하는 거냐? 여기가 단기간에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급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기업이 아주 커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단기간에. 과거에는 기업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성장 속도가 초고속이다. 하나의 혁신적인 기술만 가지게 되면 초고속으로 기업체 플랫폼화돼서 모든 시장을 잠식하면서 1위로 올라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앞으로의 시대에서는.